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만천하에 알린 40대 여자입니다. 흔히들 쓰는 말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자주 쓰는 말이었지만 전 이제 그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부모님과 시동생 모두 너무나 좋은 사람이지만 오직 남편만이 천하에 둘도 없는 나쁜 인간이거든요. 그동안 남편이 앞에선 착한 척을 하며 뒤에선 입에도 담기 힘든 일을 저지르고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혹시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제 이야기를 통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겉모습이나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으론 절대 다 알 수 없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진실을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진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돈 걱정을 안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은 자식 교육에 굉장히 엄격하신 분들이라 행여 저와 남동생들이 자만해질까봐 항상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늘 겸손하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셨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누군가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보단 받은 만큼 꼭 돌려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자랐습니다. 그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처럼 당연한 태도였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살면서 감사한 분들께 편지 쓰기를 해오라는데요. 어떤 사람한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한테도 감사하고 선생님께도 감사하고 경찰 아저씨, 소방관 아저씨, 또 경비 아저씨, 청소부 아주머니 감사한 분 이렇게나 많은걸요. 우리 민정이 주변엔 고마우신 분들이 참 많구나. 그러면 이번 숙제엔 평소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잘 하지 못했던 분께 써보는 거 어떨까? 전 그날 늘 아침에 인사만 드리던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 편지를 썼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오랫동안 경비 일을 하셨지만 이렇게 감동적인 편지는 처음 받아본다며 정말로 기뻐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 성격인 건 저희 아버지의 성격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버진 한 기업의 대표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탈하고 스스럼이 없는 성격이셨어요. 그래서 자주 어울리는 친구분들도 많았죠. 아버지 중마고우 중엔 역시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분은 서로 가족끼리 왕래도 잦고 거의 친형제처럼 가깝게 지냈어요. 그땐 그 친구분이 저의 시아버지가 되실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어쨌거나 어릴 적엔 항상 웃는 얼굴로 제게 용돈을 쥐어주시던 따뜻한 어른이셨습니다. 우리 민정인 볼 때마다 예뻐지는 것 같네. 민정이 네가 동생들도 잘 챙기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네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한 줄 아니? 그럼 민정이가 누구 딸인데 나중에 우리 딸 다 커서 시집 간다고 할 거 생각하면 지금도 난 밥이 안 넘어간다니까. 으이구 누가 딸 바보 아빠 아니랄까 봐. 그러니까 우리 아들 승국이랑 일찌감치 짝을 지어주자니까. 괜히 이상한 녀석이라도 만나면 어떡해. 내 입으로 직접 자식 자랑하기 뭐하지만 우리 아들이 착하고 똑똑하고 얼마나 자상한 녀석인데. 그 아저씨에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중 큰아들이 저보다 2살 많은 오빠였어요. 아버지 아저씨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저와 그 오빠를 결혼시켜야겠다며 짓궂은 장난을 치셨습니다. 민정아, 너도 저번에 승국이 봤지? 내가 다음번 식사 땐 그 녀석도 꼭 데리고 올 테니까 한번 잘 봐. 다른 사람보다 네 눈에 마음에 들어야 결혼도 할 거 아니냐? 얼씨구, 아직 어린애를 가지고 무슨 장난을 치는 거예요. 민정아, 괜히 저런 말 신경 쓸 거 없어. 가끔 엄마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말리셨지만 저도 내심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도 승국이 오빤 착하고 다정했거든요. 안녕? 민정아, 오랜만에 보네.
네가 쿠키를 좋아한다고 해서 맛있다는 가게에서 조금 사왔어. 괜찮으면 같이 먹을래? 그래. 가져가서 동생들하고 나눠 먹으렴. 우리 아들이 민정이 넣어준다고 아침부터 서둘러서 사온 거야. 감사합니다. 고마워, 오빠.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 저도 모르게 승국이 오빠를 조금은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린 시절 맺은 약속들이 다 그렇듯 저도 점점 자라 학교에 들어가고 공부에 매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추억들을 기억 저편으로 묻어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흘러 승국이 오빠, 그러니까 제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된 것, 제가 대학교 졸업반일 때였습니다. 전 아버지와 먼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오랜만에 보는 남편이 와 있더라고요. 다시 만나기까지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처음 다시 보게 됐을 때 서로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죠. 아이고, 이게 누구야? 승국이 아니냐? 정말 몰라보게 멋진 청년이 됐구나. 어렸을 때 보고 꽤 오랜만이지? 여긴 민정이야. 민정이도 어른이 다 됐지? 니들 서로 기억은 하니?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민정이도 오랜만이다. 밖에서 보면 못 알아볼 뻔했어. 남편을 오랜만에 본 사이가 무색하게 자연스럽게 제 안부를 묻고 집에 갈 땐 제 연락처까지 묻더라고요. 아버진 여전히 성격이 좋은 친구라며 굉장히 좋아하셨죠. 저는 사춘기 소녀처럼 괜히 쑥스러운 마음을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 척 연락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에게서 메시지 한 통이 날아왔어요. 그날 잘 들어갔어? 그때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어. 저는 남편의 이 짧은 문자를 며칠 동안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제게 왕자님 같이 멋진 존재였으니까요. 저는 며칠 동안 망설인 끝에 나도 반가웠어 라고 수줍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우린 조금씩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몇 번이고 밥을 같이 먹고 영화도 보고 저녁 산책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은 어린 시절 남편이 사다 주던 쿠키를 나눠 먹으며 밤이 늦도록 옛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어릴 적 추억을 함께 공유하던 사이라 남편과는 더 빨리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었죠. 민정아, 널 보면 운명이란 이런 걸까 싶어. 우린 이미 가족끼리도 친하고 집안 환경도 비슷하고 모든 게 자로 맞춘 듯이 딱 맞잖아. 우린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 달라서 싸울 일은 없을 거야. 그치? 그땐 정말 남편 말처럼 우리가 세상에 둘도 없는 운명이고 제 짝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겠다고 양가에 말씀드렸을 때도 누구 하나 빠짐없이 너무나 기뻐했어요. 항상 절 놀리던 남동생들도 너무나 축하해줬고요. 승국이 형이라면, 아니 매형이라면 안심하고 우리 누나를 맡길 수 있지. 누나 잘 생각했다. 우리 어릴 때 형이 올 때마다 최신 게임팩 가져와줘서 진짜 좋았는데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형이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누나. 너희는 어째 나보다 그 일을 더 반기는 것 같다? 아무튼 서로 잘 지내면 좋지 뭐. 결혼하고도 매형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잘 모셔. 알았지? 남편 말처럼 서로 환경이 비슷하다 보니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댁 식구들도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었거든요. 남편에겐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도련님은 장난꾸러기인 제 동생들과는 달리 다정하고 늘 저를 배려해주는 착한 성격이었어요. 어떤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그 무렵에 전 결혼 준비로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남편은 바쁘다며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시댁 근처로 혼자 예단 예물을 챙기러 가야 했습니다. 혹시 빠진 건 없는지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았고 시간이 촉박해서 무척 지쳐 있었어요. 그렇게 진땀을 흘리며 시댁에 전화를 걸었는데 도련님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형수님, 저 마침 집에 있었는데 제가 모시러 나갈게요. 혼자 물건 찾아오느라 무겁진 않으셨어요? 도련님은 30분도 되지 않아 제가 있는 곳까지 달려나왔고 제 손에 있던 짐도 모두 들어주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왜 형수님을 챙기지 않냐며 남편에게 한 소리를 해놨더라고요. 저희 형이 친절해 보여도 가끔 좀 무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서운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우리 형 혼내줄게요. 물론 제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한 말이었겠지만 도련님이 넋살을 피우며 제 편을 들어주자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도련님뿐 아니라 시부모님도 항상 이렇게 절 우선으로 생각해 주셨어요. 그렇다 보니 제가 먼저 나서서 시댁으로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것도 크게 이상한 일도 아니었죠. 어머님, 아버님, 너무 철없는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전 평생 부모님 남동생 둘과 북적이며 살았어요. 그래서 전 결혼한 후에도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조용한 신혼집보단 함께 밥 먹고 웃고 또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집이 전 더 좋아요. 어머니께서 김장하실 때 저도 같이 도울 수 있고 또 아버님께서 저녁 드시고 보시는 드라마 옆에서 같이 봐드릴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런 제 말에 시부모님이 더 크게 놀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내심 그럴 줄 알았다는 예상이셨대요. 우리 딸 성격이라면 시댁 식구들과도 재밌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래도 항상 조심하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 우리 집 귀한 딸이 친구놈 집에서 시집살이 할 거 생각하면 벌써 화가 나지만 네가 그러고 싶다는데 어쩌겠냐.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집으로 달려와. 민정이 네 곁엔 항상 엄마 아빠가 있단다. 고마워요 엄마 아빠. 저 잘 살게요. 시댁 식구들이 다들 좋은 분들이어서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의 결혼과 동시에 시댁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처음에 시댁에 들어가던 날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시댁은 마당이 넓은 단독주택이었는데 시부모님이 대문에서부터 현관까지 제가 좋아하는 꽃들을 가득 심어두신 거 있죠? 환영한다 우리 며느리. 남들은 시댁살이가 불편하고 힘들다고 하지만 난 우리가 같이 사는 동안 세상 어떤 길보다 행복한 꽃길로 만들어줄 거야. 이 시애미만 믿으렴 새아가. 시어머님은 절 며느리가 아니라 막내딸로 생각하시는지 제게 어떠한 집안일도 시키지 않고 늘 제일 좋은 거, 제일 귀한 것만 주시곤 했습니다. 시아버님도 무뚝뚝한 아들들만 보다가 이제야 딸이 생긴 것 같다며 좋아하셨고요. 남편은 시아버님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 중이라 늘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꽤 재밌고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신혼 초엔 아침 일찍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는 재미로 살았던 것 같아요. 시댁엔 꽤 오랜 세월 운전기사로 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언제나 웃는 얼굴로 남편을 배웅하는 절 대단하다며 칭찬하셨죠. 작은 사모님이 매번 저까지 배웅을 해주시니 아침마다 힘이 나네요. 대표님께서도 출근하시는 차에서 작은 사모님 칭찬이 자자하세요. 아니에요, 기사님. 전 그저 인사만 할 뿐인걸요. 기사님이야말로 아침마다 제일 먼저 나와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유,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제가 대표님 댁에서 기사로 일한 지도 15년이 넘었지만 정말로 작은 사모님이 결혼하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기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데도 언제나 깍듯하게 인사해 주시고 절 높여주셨죠. 항상 그러지 말고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해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라며 그저 웃기만 하셨어요. 이렇다 보니 저도 기사님께 먼저 따뜻하게 인사도 드리고 좋은 선물이 있으면 챙겨드리기도 했답니다. 기사님, 이번 명절에 고향에 가신다고 했죠? 이거 한우랑 버섯인데 제가 먹어보니까 맛이 좋더라고요. 고향 가실 때 가족분들이랑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챙겨봤어요. 아니, 사모님, 매번 이렇게 명절 선물을 주시니?
제가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큰 사모님도 잘 챙겨주시지만 작은 사모님이 제 식구들까지 신경 써주시니 이거 너무 감사해서 어쩌지요? 아니에요. 기사님께는 제가 더 감사드리죠. 기사님은 매일 저희 아버님과 남편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더 좋은 걸로 해드려야 하는데 작은 선물이라 오히려 죄송하네요. 사실 저도 아침잠이 많은 편이라 매번 남편 출근에 맞춰 힘들게 일어나는 것이었거든요. 하물며 기사님은 매일 꼭두 새벽부터 대기를 타고 계시니 얼마나 피곤하실까 싶더라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웃는 얼굴로 저희 식구들의 아침을 열어주는 분이기도 했고요.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기사님은 작은 선물이라며 저희 아기 첫 신발을 선물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사모님이 선물해 주신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선물이지만 그래도 이 신발 신고 작은 도련님이 튼튼하게 잘 걸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신발이 너무 귀엽고 소중해서 한동안 눈앞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신발을 진열해 두었어요. 남편은 그런 절 보며 황당하다는 듯이 웃더군요. 좋은 선물도 많고 비싼 신발도 많이 받았는데 왜 하필 저런 걸 앞에 뒀어? 보니까 비싼 브랜드도 아닌데. 왜? 난 다른 선물들보다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데. 기사님은 당신의 발이 돼주시는 분이잖아. 그런 분이 주신 신발이라면 우리 아가를 더 좋은 곳으로 안내할 것 같단 말이야. 하여간 당신은 정도 많다.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신경 다 쓰지? 보니까 명절마다 선물도 다 돌리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엄마가 알아서 챙기니까 당신까지 신경 안 써도 돼. 평소에 가족들에게 다정한 남편은 가족 위에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에겐 다소 거리를 두는 편이었어요. 가끔은 그런 남편의 모습이 이중적으로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예의 없이 굴거나 함부로 하는 것 같진 않아 일단 넘어가곤 했죠. 그러다 가끔 선을 조금 넘는다 싶으면 남편에게 그러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왜 설거지를 하고 있어? 가사 도우미 아줌마 어디 가셨고? 아줌마, 왜 이 사람이 설거지를 하게 만들어요? 당신 왜 그래? 내가 하겠다고 한 거야. 설거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괜찮아요. 가서 일 보셔도 돼요. 제가 얼른 마무리할게요. 남편과 결혼 생활 13년 동안 새 아이를 낳고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살았지만 그래도 큰 부부싸움이나 갈등 없이 지내온 편이었습니다. 물론 소소한 다툼이나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흰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려고 애썼어요. 남편은 늘 바쁘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 아이들이 어릴 땐 밤낮이 따로 없는 육아에 정말 지치더라고요. 여보, 아이들 돌보느라 고생이 많지? 내가 회사 일 때문에 애들 육아도 못 도와주고 당신한테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혹시 당신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말해. 정말 고맙고 미안해. 남편은 매번 말뿐이었지만 그래도 늘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로 제가 느끼는 서운함을 달래주더군요. 아버님 회사 일은 당신이 다 하는 거야? 맨날 야근하느라 저녁도 잘 못 챙겨 먹어서 어떡해? 내가 아버님께 한번 말씀드려 볼까? 아니야. 아버지 회사 물려받으려면 당연히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 괜히 그런 말 들으시면 걱정 많으실 거야. 아버지 요즘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괜히 걱정 끼치지 말자. 남편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부터 바로 아버님 회사에 취직해서 착실하게 일을 배워나가고 있었어요. 물론 시동생도 있었지만 그래도 장남이고 일에 욕심이 많은 남편이 회사를 물려받는 게 기정사실이었어요. 저도 남편이 회사를 상속받을 걸 염두하고 시댁살이를 시작한 건 절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남편이 인정도 받고 좋은 자리에 오른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바쁘다는 말로 가정생활을 소홀히 해도 다 이해하고 넘어갔죠. 그렇게 제게 닥쳐올 일은 예상하지 못하고 여느 때와 같이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도 출근하는 아버님과 남편을 배웅하러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 멀리서 기사님이 오시길래 반갑게 인사를 드렸어요. 저를 발견하신 기사님도 활짝 웃으며 다가오셨고요. 그러다 갑자기 표정을 확 굳히시더니 손까지 덜덜 떠는 게 아니겠어요? 기사님, 혹시 어디 안 좋으세요? 안색이 어두워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전 괜찮습니다. 대표님, 도련님, 자시동 걸어두었습니다. 타시죠. 기사님은 평소와 다르게 너무나 얼어있는 모습으로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급히 몸을 돌리셨습니다. 남편은 태연하게 웃으며 제게 손을 흔들며 출근을 했고요. 그렇게 뭔가 찜찜하지만 딱히 뭐라고 물어볼 수 없는 며칠이 지나갔어요. 저는 마음 한켠이 계속 불편했지만 기사님께 괜한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 조심스럽게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집에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바로 늘 건강하시던 아버님이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며 자리에서 쓰러진 것이었어요. 그때 온 집안 식구들이 너무나 놀라 바로 아버님을 병원으로 모셨고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진행했어요. 난 이 아버지 어떻게 되시는 줄 알고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 그래도 큰 이상은 없어 보인다고 하니 며칠 입원하면서 검사 결과 지켜보자꾸나. 나 괜찮다니까. 이 사람이 괜히 호들갑을 떨어. 얘들아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 이 나이쯤 되면 가끔 이런 일도 생기는 거야. 그래도 나 아직 겉드네. 시아버진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아버님이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 바로 병문안을 오셨답니다. 아니 누구지 귀한 딸 고생시키려고 벌써 자리에 누웠어? 난 우리 딸 병수발 절대 안 시켜. 그러니까 얼른 털고 일어나라고 사돈. 나도 우리 며느리 수발되게 할 생각 없네. 사돈 양반. 사돈도 건강관리 잘해. 우리 귀한 아들 사이라고 불러다가 고생시키지 말고. 시아버님과 오랜 친구 사이인 아버진 일부러 별일 아닌 척 장난을 치셨지만 그래도 한동안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며 좋은 별장이 어딘지 수소문해 주셨어요. 그 때문에 시아버님은 오랫동안 집을 비우게 되셨죠. 매번 아버님과 같이 출근하던 남편도 혼자 출근을 하게 되었고요. 남편과 둘이 출근길에 나서게 된 기사님은 하루가 다르게 말수가 적어지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보였어요.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물었죠. 당신 혹시 기사님이랑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요새 기사님 얼굴이 부쩍 안 좋아 보이셔서. 내가? 내가 그 사람이랑 안 좋을 일이 뭐가 있어. 그냥 운전만 하는 사람인데. 아마 아버지 쓰러지고 걱정이 돼서 그런 거겠지 뭐. 우리 집에서 일한 지도 20년이 넘었잖아. 남편은 제 질문에 정말 별일 아니라는 듯 웃고 넘어갔어요. 저도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건가 싶어 더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기사님의 모습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차게 좋은 아침입니다. 작은 사모님.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하고 인사하던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고 뭔가를 두려워하는 얼굴만 목격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차로 향하려던 찰나 기사님이 조용히 제게 다가오셨어요. 눈빛엔 어딘가 결심한 듯한 기색이 있었고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죠. 작은 사모님, 실례가 안 된다면 이따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도련님 모셔다 드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알겠다고 했고 기사님은 정말로 점심이 되기 직전 대중교통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기사님, 차는 어쩌시고 버스를 타고 오셨어요? 그게 도련님 몰래 와야 해서 차를 두고 왔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기사님은 그러고서도 한참을 안절부절 못하며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셨죠. 그러길 한참 후
결국엔 지금까지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어요. 저는 기사님 얘기를 듣고 또 들어도 도저히 믿기지 않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작은 사모님,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요? 괜찮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기사님은 제게 비밀이 있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눈물까지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다 자꾸 북받쳐 오르는지 몇 번이고 헛기침을 하며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게 비밀을 듣고 싶으시다면 혹시 1,0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최선을 다해 갚겠습니다. 네? 갑자기 1,000만 원을요? 기사님, 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갑자기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하더니 이젠 돈을 빌려달라고요? 제가 너무나 당황한 기색이자 기사님은 급기야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기사님을 일으켜 세웠죠. 사실 저 도련님께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사모님이 이 말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이에요. 대표님께서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물려주시려고 하자 그때부터 절 인간 취급도 안 하시면서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충격적이게도 기사님 말씀에 따르면 아버님이 슬슬 은퇴할 준비를 시작한 무렵부터 남편의 은근한 갑질이 시작되었고 본격적으로 남편과 단둘이 출근하게 되자 그때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답니다. 도련님은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제게 막 화풀이를 하셨어요. 저에게 막말하는 거로도 모자라 욕을 하고 구둣발로 차기도 하시고요. 어떤 날엔 손찌검까지. 제 남편이 그랬다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기사님도 오랜 세월 남편을 보셨겠지만 제 남편이 그런 인간 쓰레기라고요? 제가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겠습니까? 그동안 사모님이 베풀어 주신 친절에 감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00만 원은 사실 제 딸이 얼마 전 희귀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모님 정말 염치 없지만 저 치료비가 필요해요. 제 딸 이제 20대 후반인데 이렇게 치료도 못 해보고 보낼 수는 없습니다. 혹시 치료비를 빌려주신다면 도련님이 제게 한 집보다 더 큰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기사님께 했다던 갑질도 충격적인데 그보다 더한 비밀이 있다니 제가 더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치료비는 제가 책임질게요. 기사님 댁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알았으면 진작 도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상황보다 더 큰 일이 뭔지. 기사님은 그제야 눈물을 닦고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곤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알려주셨죠. 도련님이 사실은 2집 살림 중이신 거 알고 계세요? 도련님이 몇 년 전부터 어떤 술집 마당과 눈이 맞아서 날마다 그 집에 들락거리고 계세요. 뭐, 뭐라고요? 지금 그이가 바람을 피운다는 거예요? 기사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정말 죄송하지만 사실 제가 매번 그 집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모님. 전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여 몸을 휘청거렸습니다. 남편이 2집 살림 중이라는 그 여잔 남편이 매번 접대하러 간다던 술집 마담이었어요. 남편은 일 때문이라며 유독 술자리가 작고 외박이 빈번했는데 그저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렇겠지 했거든요. 남편도 제게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며 안심시켜 주었고요. 당신 요즘 술자리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영업하는데 무슨 술을 그렇게 먹어? 당신 혹시 다른 짓 하는 거 아니지? 아이, 내가 다른 짓을 할 수야 있겠어? 아버지랑 같은 회사 다니는데 접대 자리에서 허튼 짓 했다간 아버지 귀에 바로 들어갈 텐데. 걱정하지 마. 그냥 거래처 직원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 아유, 나도 힘들다, 힘들어. 하지만 남편의 말을 믿은 제가 바보였어요.
남편은 절 속이고 그 마담한테 푹 빠져서 날마다 회사 일을 핑계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골프를 치러 간다, 출장을 갔다 했던 모든 게 다 그 여자의 집으로 갔던 겁니다. 사실상 도련님은 그 여자의 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쇼핑 가자면 쇼핑 가고 어디 데려다 달라고 하면 그게 전국 어디든 데려다 주더군요. 둘이 밖에서 술이라도 먹은 날엔 소문이 날까 무서워 절 조용히 불러 대리운전을 시키고요. 저도 매일 아침 사모님이 웃는 얼굴을 뵙기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대표님과 큰 사모님도 정말 좋으신 분들인데 제가 괜히 이 사실을 털어놨다가 집안에 난리가 날까봐 무서웠어요. 그런데 왜 저에게 이제서야 비밀을 털어놓으시는 건가요? 단순히 치료비 때문에요? 치료빈 사실 작은 사모님께 말씀드리면 얼마든지 도와주실 거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일을 털어놓는 이유는 더는 사모님을 배신할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지난 세월 동안 한결같이 절 위해 주신 사모님을 저도 더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님은 다시 눈물을 펑펑 쏟으셨어요.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으신 기사님이 제 앞에서 그렇게 우시니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도 했고요. 제가 딸아이 치료비를 구해보려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다가 되려 지인에게 사기까지 당하고 도련님은 날마다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시니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사모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이거 그 마담이란 여자가 사는 집 주소입니다. 여기 오피스텔도 도련님이 얻어주신 집이에요. 저는 자꾸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애써 추스르며 일단 기사님께 약속드린 치료비를 입금해드렸습니다. 기사님의 따님은 고액의 치료를 받으면 생존 확률이 올라가는 병이지만 보험 처리도 되지 않고 앞으로 들어갈 돈이 상당하다고 했어요. 기사님, 일단 1,000만 원 받으시고 혹시 더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저 또한 기사님께 의리를 지켜야죠. 그리고 오늘 제게 해주신 말씀은 당분간은 비밀로 해주세요. 꼭 제 손으로 그 인간을 끝장내고 싶거든요. 저는 계속 울먹이시는 기사님을 돌려보내고 그날 종일 초조한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오늘 외박이라는 문자 메시지 한 통만 남긴 채 역시나 그 여자의 집으로 향한 것 같더군요. 저는 평소처럼 알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행동은 전과 달랐죠. 기사님께 받은 주소를 확인한 전 그가 자주 드나든다는 오피스텔로 차를 몰았습니다. 가는 내내 제 머릿속엔 용암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어요. 기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도착한 곳은 시내 한복판의 고급 오피스텔이었죠. 남편이 있을 그곳으로 향하면서 내내 심장이 쿵쿵 울렸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끝장을 보러 온 거니까요. 저는 비장하게 708호 앞에 섰습니다. 그래도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뒤 시끌벅적한 목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현관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건 지난 13년 동안 제 편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제 남편이었죠. 여보, 당신이 여길 어떻게... 혹시 강 기사가 뭐라고 했어?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저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절 막는 남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엔 저를 속이고 신이라도 났는지 술판이 잔뜩 벌어져 있었고 어떤 여자가 소파에 앉아 절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아, 당신이 그 유명한 술집 마담이구나. 내 남편이 새 살림 차렸다던. 신혼생활 치곤 집이 좀 좁네. 구질구질하게 숨어 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 순간에도 남편은 계속 저를 말리며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어요. 이제 듣기도 지겨운 변명을 해대며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더군요. 여보, 아니 민정아, 이건 내가 실수한 거야. 잠깐 실수. 내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헌신적인 줄 알잖아. 그러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보고
아이, 저 여잔 그냥 자주 가는 호프집 사장님인데 넌 호프집 사장한테 오피스텔도 얻어주고 종로로까지 하니? 너는 지난 13년간의 세월을 짓밟았고 우리 가족을 배신했어. 네가 그러고도 새아이 아빠야? 너 그 뻔뻔한 얼굴 들고 아무렇지 않게 집에 올 때마다 재밌었겠다. 근데 이제 어쩌냐? 그 거짓말도 오늘부로 끝인데. 남편은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했는지 급기야 버럭 화를 내더군요. 내가 하는 일이 보통 큰 일이야? 비즈니스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저 여자하고도 조금 있다가 정리하려고 했어. 저 여자가 나 좋다고 매달린 거야.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나 좋다고 똥강아지처럼 쫓아다닐 땐 언제고 보험부인이 오니까 나를 바로 버려? 이봐요 아줌마. 아줌마 신랑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곧 있으면 아버지 회사 다 자기 거 되니까 그때 집 안방이라도 내어준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돈 많은데 뭐가 무섭냐면서. 내가 언제? 이 여자 말 듣지 마. 술집 여자 말을 믿는 거 아니지 지금? 우리같이 돈 많고 가진 거 많은 사람이 저렇게 없이 사는 인간들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다 거짓말이야. 남편은 기사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있었어요. 비록 그 대상이 상간녀일지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소름 끼쳤어요. 글쎄, 뭐가 진실인지 나만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 아버님, 다 들으셨죠?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제야 시아버님과 통화 중이던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남편의 얼굴은 삽시간에 창백해지면서 그제야 거품을 물기새로 화들짝 놀라더군요. 아버님은 잠시 아무 말 없으시다가 남편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바꿨어요. 며느라, 내가 너에게 면목이 없다. 더 이상 이 인간만도 못한 놈은 내 자식이 아니다. 아버지, 잠시만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거 다 오해예요. 저 아버지 큰아들이잖아요. 제 말부터 들어주세요. 제발. 하지만 남편이 아무리 전화기를 붙잡고 매달려도 이미 전화는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고 상간녀는 가방을 챙겨들더군요. 이거 나도 큰일 나는 상황인 거죠? 기업 대표님을 건드렸는데 불똥이 여기로도 튀겠네. 저는 코웃음을 치며 아직까지도 뻔뻔한 상간녀를 짓밟아 주었어요. 이제서야 눈치챘나 봐. 이미 당신 이름이랑 얼굴, 어디서 뭘 하는 사람인지까지 다 확보했어. 앞으로 불똥이 아니라 아예 불덩어리가 그대로 덮칠 테니까 각오해도. 뒤에서 그동안 재미 봤으면 그 책임을 져야지. 제 말에 상간년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오피스텔엔 정적만이 흘렀어요.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빌더라고요.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한순간에 정신이 나갔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이미 아버지 귀에도 다 들어갔고 난 이제 끝장이야. 이걸로도 복수가 부족해? 우리 애들 이름 부르지도 마. 당신이 당신 집안 이름을 더럽히고 날 속이고 아버님까지 배신한 순간부터 이미 모든 자격에서 박탈이니까. 아들로도 남편으로도 아버지로도 전부 다. 제 말은 그냥 남편을 겁주려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저의 진짜 복수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죠.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양가 어른들께 알렸습니다. 그때까지 요양 중이시던 시아버님의 건강이 걱정이었지만 저는 더는 바보처럼 살아갈 수 없었어요. 시아버님은 그날로 시댁으로 곧바로 돌아오셨고 집안엔 한바탕 난리가 났죠. 남편은 아버님께 손찌검까지 당했네요. 당장 나가.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너, 나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냐? 나 가고 나면 회사 차지하고 여자들이나 불러들이려고? 당장 내 집에서, 내 회사에서 나가! 남편은 무섭게 분노하시는 시아버님을 피해 집에서 달아났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비겁한 인간이에요. 저희 부모님 역시 사실을 아시고 역시나 크게 분노하셨어요. 소식을 들으신 그 직후 시댁으로 달려와 아이들과 저를 차에 우겨 넣다시피 해서 바로 친정으로 데려가셨죠. 민정아,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어릴 때부터 보던 놈이라 그 녀석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더구나. 당장 집으로 가자. 우리 손주들도 많이 놀랐을 텐데 우리 가족들끼리 다시 시작하자. 너한텐 우리 가족이 있잖니? 그 자식 때문에 네가 무너질 이유는 없어. 저는 순순히 부모님을 따라 친정으로 거처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 은인과도 같은 기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작은 사모님 잘 계신 거죠? 아직 도련님은 집 근처에도 못 오시고 회사에서도 자리를 빼셨습니다. 대표님도 그간 제가 당했던 일들을 아시곤 고개까지 숙이시면서 대신 사과를 하셨어요. 앞으로 제 딸아이 치료비도 모두 부담하겠다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친정으로 가시면서까지 제 이야기를 해주고 가셨다면서요. 정말 다행이에요, 기사님. 그리고 고마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게 원래 맞는 일이잖아요. 원래 그게 사람이라면 응당해야 하는 반응이잖아요. 오히려 제가 죄송하고 감사드려요. 몸과 마음을 다잡으려 제가 친정으로 와 있는 사이 시아버님은 다행히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 남편 때문에 한시도 쉬지 못하고 걱정과 분노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저희 친정집까지 찾아오셨더군요. 제 아버진 평생 우정을 다지던 분을 집에도 들이지 않고 내치려고 하셨지만 전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아버님, 아버님, 어머님이 제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저 이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은 이혼하겠다며 우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항상 건강하고 호랑이 같던 우리 아버님, 그 사이 참 많이 늙으셨더군요. 내가, 내가 미안하다, 민정아. 내가 너한테 미안해. 내가 아들놈을 잘못 키워서 너같이 예쁜 며느리를 울게 만들었어. 나를 원망하거라. 내가 널 붙잡고 싶어도 무슨 자격이 있어서 붙잡겠니? 그래도 가끔은, 아주 가끔이라도 얼굴 한 번은 보여줄 수 없을까? 넌 내 딸과 같은 존재인데 그게 어려우면 목소리라도 들려주면 안 되겠니? 전 그날 아버님과 서로 손을 붙잡고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며 제가 있던 곳까지 쫓아온 아이들도 할아버지 엄마가 울고 있으니 어느새 옆에 와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할아버지 왜 울어요? 울지 마요,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 우는 거 처음 봤는데 나도 너무 슬퍼요. 오냐, 내 새끼들. 할아버지 안 울게. 그러니까 너희도 눈물 뚝 그쳐라. 다이 할아버지가 못나서 그런 거야. 이렇게 예쁜 손주들 못 보고 살면 내가 앞으로 무슨 낙으로 살아야 할꼬. 시아버님은 기사님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저와 아이들에게 눈을 떼지 못하셨어요. 며느리, 손주 사랑이라면 저희 시아버님이 제일이셨거든요.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서를 접수하고 곧장 상가녀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가녀의 소식을 들어보니 이미 시아버님이 손을 써서 가게는 영업정지 상태이고 접대를 핑계로 수시로 오던 거래처 손님들에게 손절당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거래처 물론이고 건물주와의 계약도 파기되었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아버님 어깨에서 그 여자 이름은 일종의 금기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제 아버지가 이를 바득바득하며 남편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놈 말이다. 네 시아버지가 어디 지방으로 보내버렸다는구나. 다신 도시에 발도 못 붙이게 해놨대. 진작 그럴 것이지. 아버님 회사는 어떡하신대요?
오래전부터 후계자로 남편을 점 찍어두고 계셨는데. 어쩌긴, 네 시아버지 지금도 앞으로 10년은 거뜬하다고. 진짜 믿을 만한 녀석 아니면 아무것도 상속아 안 한다고 난리다. 그래도 둘째 녀석이 똘똘하니 아마 네 시동생이 물려받지 않겠어? 남편의 아버지 말대로 지방으로 떠밀려 내려간 게 맞는지 어느 날 생전 처음 보는 지역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습니다. 나야, 제발, 제발 끊지 마. 당신이 내 번호로 걸면 안 받을까봐 지금 전화 빌려서 거는 거야. 지금도 아버지가 눈앞에 얼씬만 해도 아예 호적까지 파버린다고 난리셔. 나 돈도 한 푼 없이 여기로 쫓겨났다고. 당신이 나 용서하겠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나 아버지께 용서받을 수 있어. 나 정말로 꽃뱀한테 홀린 거야, 여보.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우리 애들도 아빠 보고 싶다고 하지? 너 아직도 그러고 사니? 애들이 너를 찾게 왜 찾아? 맨날 바쁘다고 집에도 안 들어오던 아빠가 뭐가 그립다고. 당신 지금 나한테 했던 말도 아버님께 다 녹음해서 보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마 아버님 아시면 지방이 아니라 해외로 피신해야 될걸? 남편도 아버님께 이른다는 말에 겁을 먹었는지 곧장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이렇게 겁쟁인 인간을 제가 남편이라고 의지하고 살았네요. 지금 전 남편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제게 남은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가족 중엔 시댁 식구들도 여전히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시댁 식구들을 볼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나고 순간 화가 치밀기도 하지만 항상 제게 미안한 얼굴을 보이시는 시부모님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그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는 죄책감에 저보다 더 괴로워하시고 미안해 하시는데 이제 와서 원망한들 누구의 상처가 치유되겠나 싶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아직도 저를 볼 때마다 우세요. 제 생일이나 아이들 기념일마다 음식이며 선물을 손수 들고 저희 친정집 앞을 서성이시고요. 한동안 저희 부모님은 그런 시부모님을 모른 척 하셨지만 제가 간청 들인 끝에 이젠 어느 정도 눈 감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지금 날씨도 추운데 두 분 아까부터 계속 밖에 서 계세요. 오늘은 제 시부모님이 아니라 아버지 오랜 친구분으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 말에 아버지도 결국 마음이 흔들리셨고 그날 밤이 늦도록 두 분은 술잔에 기울이셨어요.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온 기사님과 오랜만에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따님 건강은 어떠세요? 저번에 퇴원하셨다고 들었는데 몸은 많이 회복하셨어요? 예, 다행히도 대표님과 사모님이 신경 써주신 덕분에 정말 많이 호전됐습니다. 이제 독한 치료는 받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사모님도 요즘 어떠신가요? 얼굴이 많이 편해지셨어요? 그런가요? 저도 다시 일상생활을 되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남편은 용서할 수 없지만 제겐 아이들이 있고 또 가족이 있으니까요. 기사님은 여전히 시댁에서 일하며 시댁 식구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들은 소식으론 도련님이 아버님께 인정을 받아서 후계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저희 도련님은 남편과 다르게 솔직하면서도 다정하신 분이라 아마 좋은 대표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네요. 저는 비록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생겼지만 오히려 저라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멋진 엄마로 살아가 봐야죠. 여러분도 틀림없이 제 앞날을 응원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